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폭로 GV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민용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보러 와주셨는데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혹시 2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군요. 네.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 GV인 것 같은데 감독님과 그리고 주연 배우 3분 모두 참석하는 그런 GV고요. 여기 무대 준비되는 대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의자가 하나 오는 대로 저는 앉아서 진행을 하고 먼저 앉으세요. 네, 오늘 첫 GV인데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 하셨지만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시죠.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께 이렇게 자기 소개와 함께 그리고 개봉한 소감 그리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폭로 각본 쓰고 연출한 홍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개봉하기 하는 무렵에 시사회도 하고 기자분들 앞에서 간단히 기자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자리가 사실 제일 기다려지고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그래도 좋아해서 보러 와주신 일반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니까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좀 그래도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아 역을 연기한 이다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GV, 전주국제영화제에서 GV하고 개봉 후에 하는 GV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로에서 최은주 판사 역을 맡은 공상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폭로에서 이정희 변호사 역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끝까지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셨나요? 우리 지금 같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신 분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 이름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얼마 전에 소울메이트라는 영화 연출했던 민용근이라고 하고요. 여기 유다인 배우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모더레이터를 제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한 자리니까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소개를 안 했으면 되게 좀 민망할 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다인 배우랑 의자가 없네. 이제. 저는 2021년도에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유다인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고 약간 조언을 들었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나리오를 영화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를 읽고 사실 제가 조금 유다인 배우님한테 좀 추천을 했었어요.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느끼는 점이 그때도 제가 유다인 배우한테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영화에서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어떤 스토리의 반전이 있거나 뭔가 스토리의 뭐 기승전결이 뭐 분명하거나 이런 의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그 이야기 안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전반부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느낌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굉장히 큰 어떤 이야기적인 반전도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감정을 확 움켜잡는 그 반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감정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시나리오도 좋았었고 완성된 영화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감독님과 세 배우분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기 오신 관객분들도 질문거리를 좀 생각하고 계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영화에 나오는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책을 10권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그 감독님께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전에도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 다 써놓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제 못 쓰지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우연히 어떤 잡지 같은 데서 그 미국 그 판사에 대한 짧은 기사를 봤는데 그 레즈비언 판사분이 꽤 높은 그 무슨 연방법원 판사였고 그분이 처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커밍아웃할 당시에는 이런 고위직 판사 중에 그렇게 커밍아웃한 사람이 없었다. 뭐 그런 짧은 기사였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그 무렵에 생각하다가 법정에서 판사가 커밍아웃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어쩌면 뭐 그런 이제 상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재밌었으니까 그 상황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그때부터 줄거리 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세 배우님들은 각자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다 읽고 나서 그 직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되게 재밌고 이야기가 좋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전에 촬영했던 영화의 캐릭터랑 상황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여주니까 이야기가 좋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힘을 좀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두 배우분이 먼저 캐스팅된 상태셨고 저는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더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감독님을 만나 뵙고 그러고 미팅 같은 걸 하면서 그 전에 대본을 보고 미팅 같은 걸 하게 됐는데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욕심이 나는 캐릭터였어요. 다시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서브텍스트를 가진 역할을 맡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역할이 감독님 미팅하게 해서 이 역할을 내가 따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팅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흔쾌히 저의 어떤 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자고 해주셨을 때 사실 저는 되게 기뻤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제가 맡아야 되는 캐릭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 캐스팅 제안을 그런 미팅을 하고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물론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되게 재밌었고 법정 영화가 큰 줄거리가 되는 이거를 어떻게 찍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배우로서 엄청 행복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정민이라는 캐릭터의 중점은 전혀 두지 않고 시나리오 자체의 이야기만 따라가다 보니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반전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선다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런 게 판사가 그럴 수 있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그럴 수 있고 또 변호사가 자기의 가진 자리에서의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울림이 있었던 그런 글을 읽게 되다 보니 이 영화에서 내가 변호인으로서 잘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좀 부가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시나리오 자체가 저에게는 울림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이랑 이제 만나 뵀을 때 아무래도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 내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지원군을 얻어서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께서 현직 변호사신 거죠? 네, 현직 변호사시기도 하고 영화도 이제 장편으로 이번에 데뷔를 하신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영화 만들면 어떤 전문직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당연히 하긴 하지만 실제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의 어떤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직 변호사이신 감독님이 연출하는 법정 장면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고 영화를 봤을 때는 뭐랄까 이전에 법정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다고 할까요? 되게 열띤 느낌?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은 어떤 극적인 법정 장면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폭로 속에 나오는 법정 장면은 뭐랄까 굉장히 한산하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한 감독님이 어떤 연출 의도를 가지고 법정 장면을 연출을 하시려고 했는지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선 현직이란 게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변호사는 맞는데 영화하면서 일이 끊어져서 현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현직 같지 않은 현직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물어봐 주신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장편 영화를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떤 딱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게 막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어쨌든 좀 진짜 같은 영화들을 좋아했거든요. 뭐 쉬운 말로 리얼하고 진짜 같고 그렇게 끌고 가는 드라마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법정 장면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이 보아왔던 것들이 되게 좀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는 오버하고 더 드라마틱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보면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현실 같은 느낌에서 많은 것들이 떠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많이 봐왔던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진짜같이 최대한 현실같이 하면서 어쨌든 좀
좀 굴곡이 있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은 좋겠다. 그러면 리얼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법정 영화라는 장르를 연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법조 관련된 인물, 뭐 변호사와 판사 캐릭터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어떤 공명심도 당연히 있을 테고 어떤 정의로움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굳이 애써 이렇게 겉으로 많이 표현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 캐릭터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정민 변호사 역할 같은 강민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역할을 이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아니요,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독님께서 변호사시기도 한데 이 캐릭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 제일 많이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아는 변호사분도 찾아가서 조언도 구했고 또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시는 분이 법정에 쓸 일이 있었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법원에 가서 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로 실제로는 어떠한 분위기인지 어떠한 그 공간의 공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제가 변호인으로서 진짜 이제 변호인이라는 직업은 어떤 공기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호흡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또 법정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참고를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독님하고 이야기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또 추천해주신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영화가 있어서 그거를 많이 참고하면서 이정민 변호사 역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지금 말하면서 제목을 아무리 이렇게 떠올리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 감독님이 영화인데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몇 개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언론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론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 법정 영화였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어퓨 빅맨이라는 영화를 또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왔던 네, 영화였죠. 톰 크루즈를 롤모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 법정의 느낌을 좀 많이 청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영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스토리와 관련된 그 사람의 캐릭터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정민이라는 직업적인 변호사 말고 이정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제 막 고양이 탈을 같이 입었으면 하는 어떤 약간 뭔가 이렇게 되게 좀 다른 어떤 결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그냥 일반 변호사라고 설명이 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이라는 지금 자리에 있는 이정민 변호사이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고 또 앞으로 변호사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로펌 일반 개인적으로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 그 국비를 써서 사람들이 변호인을 고용을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직업을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젊은 변호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대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책임감을 좀 많이 갖지 못하는,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고 또 미래에 있어서 검사하고 싸우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젊은 변호사이지 않나. 그러면서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좀 혼돈 속에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정민이라는 캐릭터를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의 생각은 또 잘 다를 수 있겠지만 같겠죠. 네네. 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캐릭터가 있죠. 최은주 판사를 맡으신 공상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를 처음 보면서 연기하기 되게 어렵겠다. 근데 그만큼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 역할을 어떤 배우분이 맡으신다면 전체적인 캐릭터 설계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게 영화 전체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반전을 쥐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볼 때 처음에 등장하셔서 첫 마디를 하시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확 왔던 것 같아요. 뭐랄까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어떤 비밀을 전혀 겉으로 내색하지 않은 뭐랄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캐릭터라는 느낌이 확 왔고 그게 후반부에서 어떻게 뒤집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처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에 판사가 증인석으로 내려와서 최후 진술인가 마지막 진술을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연기를 할까라는 것도 되게 시나리오를 미리 읽은 저로서는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뭐랄까 과연 어떻게 연기를 할까라고 했던 저의 생각 자체가 갑자기 다 지워지고 그 캐릭터의 그 순간에 확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울컥한 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전체적인 최은주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크게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보다 이 인물이 이 작품에서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을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감독님이 거기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직업적으로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최은주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치면 사회적인 가면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직업인 거잖아요. 판사라는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많은 걸 가리고 살았을 텐데 내색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어떤 재판장에서의 모습은 감독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최후 진술 증언석에 섰을 때 하는 그 마음은 사실 뭐 제가 어떤 설계를 했다기보다 우리 유나 씨가 해준 연기를 바탕으로 유나가 하는 희생을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은주한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을, 깊은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전달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만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유나를 보면서 뭐 제가 어떻게 특별히 설계하지는 않았고 감독님이 대본을 잘 써주셔서 네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와닿는 대로 연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 사실 촬영 현장에서 어땠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깊은 감정의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테이크를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감정을 미리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카메라가 실제로 돌 때 그거를 다 해내시는 배우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 찍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저희가 이 영화에 나왔던 재판 씬을 이렇게 몰아서 세트에서 몰아서 며칠을 잡아서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판 씬에서는 이제 우리 이정민 씨가 계속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은 위에서 지켜보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쯤이었나요? 제 장면 찍은 게 이제 유나 씨의 상황도 다 나왔고 정민 씨가 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그 장면을 주셨는데 그냥 다행히 감독님이 그런 순서대로 찍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자연스럽게 쌓였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슛 들어가고 첫 번째 테이크에서 네 그렇게 그런 연기가 나왔고 감독님이 장면을 끊지 않으셨고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장면을 끊고 나서 감독님이 괜찮으셨냐고 마음에 든다고 혹시 한 번 더 가길 원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조금 몇 번을 더 찍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자연스럽게 상황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많이 옆에서들 네,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혹시 이렇게 몇 테이크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영본에 올라간 테이크는 어떤 기준으로 좀 잡으셨나요? 무모하게도 첫 번째 테이크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쨌든 배우들 연기는 계속 감독이 연기자가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걸 같이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정한 장면에서는 그냥 감독은 바라보고 결국은 배우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언 장면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가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 증언을 하는 상아 씨도 그렇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리액션 해주는 단 씨도 그렇고 그날 어쨌든 그 장면을 찍는데 굉장히 그 앙상블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꼈고 여러분 보셨던 그 최후 진술 길게 가는 클로즈업에서는 그래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지 저도 궁금하고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수준만큼 만약 안 된다면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게 감독의 의무지만 처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고민하고 한번 물어봤던 게 이거가 내가 여기서 그냥 더 안 해도 되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터져 나왔지만 보는데 나도 뭔가 오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당사자가 배우가 저렇게 해서 쏟아준다면 저게 맞는 거다. 그리고 저걸 다시 한번 겪으면서 해가지고 어떤 걸 대안을 받아내서 그걸 고민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가 그 순간 약간 좀 주저됐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경험 많고 더 현명한 감독이라는 몇 테이크 가면서 배우를 괴롭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그냥 제가 받은 그 첫 번째 필을 그냥 고민하지 않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혹시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테이크라는 거 확인하고 그냥 그 첫 테이크 하나만 클로즈업을 찍고 다른 걸로 넘어갔었습니다.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울면서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감독님 혹시 콧물을 좀 안 흘려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겠다고 클로즈업 되는 장면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배우로서도 예쁘게 울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콧물을 제가 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콧물이 나오는 대로 그냥 찍었던 게 방금 생각났어요. 네. 근데 콧물도 눈물 같았어요. 맞아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기억이 네, 그게 콧물이었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면 이제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그 성인의 역할을 맡은 유다인 배우의 얼굴을 보는데 이제 코가 되게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또 그런 모습은 되게 또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액션을 준다라고 하면 또 한편의 리액션을 주는 장면으로서 어떤 느낌으로 그때 연기를 하셨는지. 일단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언니가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증인석에 이렇게 딱 앉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저는 그냥 연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연기인데 그걸 보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저는 처음부터 울면 안 되는데 울음이 계속 여기 제 얼굴 가득하게 얼굴이 막 떨릴 정도로 울면 안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언니가 그냥 유나를 보고 변호사를 보고 그렇게 연기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에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언니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 대사를 그렇게 할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냥 담담하게 최현주 판사가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줄 상상도 못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울음이. 그런 경험이 연기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이 세 캐릭터가 사실은 되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캐릭터잖아요. 어떤 살아온 경험치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묘하게 마지막에 가면 그 세 명의 앙상블이 굉장히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윤아 캐릭터를 보면서 이게 저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 딸이 있는.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할 때가 아마 저희가 결혼을 하는 무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아마 다음 날이 촬영이 또 잡혀 있었는데 그 현장 검증 남편을 죽인 현장 검증을 전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현장 검증을 하는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그리고 제가 영화를 처음 봤던 거는 이제 작년에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딸이에요. 네, 태어나고 다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뭔가 되게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딸하고 이렇게 어떤 교감을 하는 걸 매일 보는데 극 중에서의 어떤 딸이 있고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느낌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촬영할 때는 이제 아기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영화가 완성된 뒤에는 엄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에 참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다시 찍는다라고 하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아기의 엄마 역할을 한다면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딸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울컥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기를 다시 한다면 저만 아는 거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서 조금 하기로 하고 이제 객석의 관객분들 중에 오늘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알려드리죠. 저쪽에 안경 쓰신 남자분 제일 먼저 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법정 신들이 정말 사실적이기도 하고, 뭐 법조인들의 생활상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한 영화다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변호사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법적 쟁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 그 형사 미성년자 쟁점을 가지고 간다면 조금 더 사건이 아이의 책임이 조각되니까 사건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과연 그 유나와 은주가 살인죄형을 감당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것은 그런 아이가 법정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정신적 충격인지 아니면 동성 연인인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인지, 조금 저로서는 사실 그 아이가 물감을 짜면서 그림을 그릴 때부터 살짝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아이는 벌할 수 없는 만 7세의 아이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속 시원하게 밝히면은 조금 더 모두가 행복한 상황으로 빨리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판사인 은주도 그렇고 어머니인 유나도 그렇고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조금 본인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재판을 끌고 갔던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형사 미성년자가 존속 사례를 저지르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날카로워서 법대 나오신 거 같지 않나?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이 영화의 이제 초기에 그런 설정을 가져오면서 지금 물어봐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저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가져갔어요. 그 영화 중에도 그 나중에 유다현 배우가 아이 안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아이한테 이 기억을 지워주고 싶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도시의 어떤 경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범인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사실이 밝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파괴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나는 그런 아이를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보호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꿍꿍거려 하면서 잊으라고 했던 그런 거죠. 그런 거가 이제 그렇게까지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 살인을 뒤집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지금 영화 속에 드러난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저도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봤던 거예요. 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은 이 영화 처음에 이제 개봉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여타의 그러니까 그 모더레이트신 민영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또 약간 좀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법정 영화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변호사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좋게 다가와서 오늘 영화를 그러니까 두 번째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냐면, 감독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그 뭐 약간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일이 좀 끊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이 영화를 그 시나리오 작업부터 쭉 하셨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 거의 안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제작 기간이 많이 궁금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후반부에 그 지원장, 그러니까 여주 지원장으로 나오시는 그 분이 그 영화를 사랑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조광희 변호사님이셔가지고 근데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조언을 구하시면서 출연을 요청하셨는지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영화 준비 기간은 이게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빨리 했다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쓴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됐으니까 그 시나리오 쓰고 처음 아이디어 해서 쓰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오래됐고요. 뭐 집필 기간은 길게 잡으면 1년 정도인데 그 이후로 계속 뭐 어쨌든 영화 제작이 안 되니까 뭐 다듬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준비하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고